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만나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온 국민이 충격 속에 애도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많이 놀라셨죠? 아, 그럼요. 예,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고 또 나는 10살 미만의 아이들도 있고 온 가족이 또 우리 곁을 떠난 것도 있고 정말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번 제주항공도 그렇고 정말 이 불행이 끝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특히 사연들이 하나 둘씩 전해지면서 국민들도 더욱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여야도 일단 정쟁을 자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진상조사가 빨리 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좀 신속하게 나머지 비행기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빨리 하는 것을 촉구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재난 지역이 되지만 특별교부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제가 강원도지사를 해보니까 많은 자원봉사자가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유족들 같은 경우 황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온 가족이 이번에 우리 곁을 떠났으면 그 누가 대책을 세울 건지, 근데 숙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별교부금을 빨리 지급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선 보상을 하고 후정산하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세월호 보면 세월호 법을 만들고 법을 하나씩 만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설명을 해주시면 피해자의 보상이 합리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는 개별 회사하고 그 유가족이 보상하는 게 아니고 협상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법의 태도로 보상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거를 국가가 보장하는 겁니다.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미국의 스테드법 같은 걸 만들어서 차제에 우리가 이분들이 안전하게 보상도 받고 또 트라우마 치유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고 종국적으로는 이 행안부를 넘어서 국가의 미국의 이 재난을 관리하는 청이 국가기구가 있는데 이런 재난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국가기구가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기후위기나 국민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등한시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콘크리트 벽 같은 거는 규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거기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 히로시마 그래서 비교되고 있잖아요. 일본 사례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시스템까지를 마련해야 된다. 근데 무엇보다는 여야가 이번에 정말 국민들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때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믿음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함께 이 용기 함께 격려하는 이런 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항공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시를 했고요. 이 예산 지원 문제 국회가 아마 나서줘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첫 메시지였는데 물론 정치 현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성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급적 윤석열 대통령은 메시지를 안 내는 게 맞다. 오히려 지금은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는 게 맞고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 불법 계엄 이후로 우리 주식 증권시장에서 200조 원이 사라졌거든요. 200조 원. 그리고 미국 증시로 10조 원 이상이 갔거든요. 미국 증시에 지금 기다리는 돈이 무려 200조 원이 넘거든요. 지금 외환당국은 지금 1,500원 사수하려고 어마어마한 외환보유고를 쓰고 있거든요. 환율이 비상입니다. 네, 환율 비상이죠. 더군다나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만약에 한국에 보편 관세를 한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초비상이거든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딴 일을 하지 말고 빨리 수사에 임하고 헌재에 출석하는 게 저는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서 한 얘기도 지금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집중이 돼야 되고 자칫 어떤 메시지들이 여야 공방으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도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야가 서로 입장에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주도한 헌정사상 첫 권한대행의 탄핵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덕수 그 총리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어야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내란을 막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계엄을 막지 못했는데 총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를 안정시켜 달라고 해서 그 총리를 임명했는데 사실 헌법재판관은 본인이 그 양곡법을 그거를 거부했으면 네. 그러면 뭐냐면 그 권한이 있다는 걸로 보면은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어야죠. 근데 결국 국민을 두 번 져버린 거 아닌가.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대형 참사가 터져서 더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경제, 안보 다 챙겨야 되는데 재난수습까지 지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게 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저는 그 최상목 총리가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보게 되면 한덕수 총리한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했었다라는 저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저는 삼권 분립 국가잖아요. 윤석열 씨가 우리가 불법 계엄을 했다. 국회는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럼 이게 헌재로 가는 게 맞거든요. 네.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는 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그리고 국정을 위해서 여야와 우원식 의장님하고 좀 같이 만나가지고 행안부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재난주무장관인데. 예, 그리고 경찰청장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저는 경제 문제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네. 안보 문제하고 네. 그렇다면은 이 처칠 2차 세계대전에 처칠 수상이 전시 내각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된 내각은 일반 국무회의와 별도로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빨리 탄핵의 헌법재판관 그건 우리가 법원에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는 국회하고 함께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제와 안보와 관련된 본인의 인사 수요가 있으면 왜냐하면 그래 팀을 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럼 이 보강을 요청하고 그러면 여야가 협의해서 인사팀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들 지금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그렇죠. 이후에 네. 어떤 메시지를 내고 네. 보편 관세는 어떻게 할 건지 네. IRA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지금 면담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경제와 외교안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 처칠 수상의 전시내각 일반 국무회의는 달리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이걸 하려면 거국 내각이라는 말하고 좀 상통하는 부분입니까? 좀 다른 부분입니까? 저는 거국 내각은 너무 지금 크고 네. 그거보다는 지금 당면하게는 이 제주 항공 문제를 해결하는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 네. 그다음에 경제와 안보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죠. 특히 경제겠죠. 사실 국방부 장관도 좀 시급하긴 합니다. 저희가 안보 이슈가 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되려면 결국 여야가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네.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은 국방부 장관이 불법 계엄을 주도한 사람인데 누구를 장관으로 할지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도 어차피 대통령 선거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선거 주무장관이기도 하고 제주항공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삼권 분립 국가에서 빨리 헌재에 자기 판단은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빨리 처리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야 협의를 해달라라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야 협의를 얘기하셨는데 여당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권영세 위원장이 어제 계엄 관련된 사과를 한 부분은 일면 진전이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권영세 위원장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 표결하는데 표결에 참석을 안 해야 빈자리를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줬잖아요. 대한민국은 국회라는 게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도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여의도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탄핵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탈 숫자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보여지는 건 처절한 반성과 죄송함과 거듭남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좀 있으면 잊어버린다든지 국민과 싸우는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권영세 위원장이 사과를 했으니 당 차원의 사과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길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야정 협의체 예. 빨리 시작하자 이런 제안도 했어요. 예. 저는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야정 협의체를 하려면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행안부 장관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저는 그 한덕수 총리한테 양곡법을 거부했으면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는 게 맞죠.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전 단순하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여야정 협의체는. 네. 어제 박지원 의원이 좋은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탄핵보다는 지혜로운 길을 가야 한다. 빨리 완전체로서 9명이 그 스스로 우리가 재판부를 믿어요. 더구나 2번의 탄핵 심판을 해봤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경험이 있는 곳이고 헌법재판소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총장님이 앞서 이제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아마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야 간에 다시 또 대립, 갈등 격화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고 나면 그러면 그 쌍특검 부분에서 일단 그 특검법은 시한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일단 좀 가장 시급한 상황이죠. 저는 오늘 중에 오늘 내일 중에 적어도 헌재 임명하는 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전국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이 1월 1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국무회의가 오늘 있는 날이잖아요. 그럼 오늘 정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보죠. 그게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입장을 밝히는 게. 예. 그런데 그 쌍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 부분은 좀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저는 뭐 헌법재판관 임명을 빨리 한다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적어도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법률상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밝히고 만약에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그건 논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논리적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건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잘못됐다고 보면은 수사를 강도 높게 하는 게 맞는데 수사 부분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면 또 하나 특검 부분을 국회가 요구한다면 수사가 이루어지는 선상에서 특검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야 되겠죠. 논리적 일관성으로 본다면. 네. 지금 일단 민주당도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예. 뭐 국가 애도 기간이기도 하고 또 일단은 최상목 대행의 처리 방향을 좀 기다려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보면은
불법 계엄 이후에 거의 망년회가 다 사라졌잖아요. 네. 우리 장사가 정말 안 되거든요. 채무조정 신청하신 분이 170만 명도 넘어요. 경제를 생각한다면, 안보를 생각한다면 최상목 총리가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 이 돌파구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전폭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이제 바람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을 때 민주당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는 누구를 압박하는 발언보다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이 지혜로움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주항공 때문에 저기 현장에서도 가슴 아픈 유족들이 얼마나 많지만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참사 상태거든요. 경제 참사거든요. 정치 참사이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한국이 정말 이 국뽕의 지위에 오르는구나. 정말 자부심이 높았는데 계엄 이거 하나로 갑자기 남미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처참함 그리고 경제에서 이 환율을 걱정해야 되는 비상 상황이 오게 되는 이 처참함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봐요. 최상목 부총리도 관료 생활을 했잖아요. 네. 경제가 중요하다면 빨리 우리는 삼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그냥 기대를 갖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내일이 새해고 1월 1일이라는 계기성에 맞춰서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지난해 어두운 그거를 좀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인데 법원이 발부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 법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발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현행범이잖아요.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 세계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명백한 거는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서 유리창을 깨고 와서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라고 하는 거는 이 명백한 헌법 유린이거든요.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을 내란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의 총책임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란죄라가 성립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계엄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법률가답게 법률 미꾸라지 말고 법률 이무기처럼 하지 말고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하는 게 더 떳떳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 대통령 측은 법리적 문제를 좀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뭐 직권남용은 할 수 있더라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 그런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건 위법이다. 그래서 기각돼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너무 법률적인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본인이 못날았던 검찰에서 김용현을 그 내란죄로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공수보는 공수처와 경찰이 다 군인하고 다 모여 있는 데잖아요. 거기서 공수처에서 그 의견서를 내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것저것 다 떠나서 떳떳하면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어디든지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 논리대로 하면 만약에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수사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 될까요? 좀 법률가들의 좀 말장난일 텐데 네. 경찰에서 하게 되면은 나와야죠. 근데 지금 보면은 경찰에서 수사 갔을 때도 수사 협조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수사 협조에 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환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증거 조사를 가면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자꾸 뭐냐면은 그 조사 협조 안 하고 그리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 안 했다라고 하지만 증언과 좀 엇갈리죠. 그 장군들 얘기 보면 네. 거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블랙 요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좀 오히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개헌 발표를 했을 때 가짜 뉴스겠지. 그리고 또 욱하는 성질에 한번 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다는 것에 우리가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그 많은 그 군 진술, 그다음에 경찰 진술을 보게 되면 지시를 받고 심지어는 총을 쏴서라도 체포하라는 얘기까지가 지금 증언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면 국민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거짓말이 드러나기도 있는데 그러면 수사에 빨리 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죠. 윤 대통령 측의 기조는 이거 같아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거기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보고 수사는 그 다음이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 하는 부분은 저희도 좀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심판이 먼저 하고 수사를 그 뒤에 하자. 그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그 삼권 분립이잖아요. 국회는 탄핵을 결정했으면 헌재의 역할을 법원이 하는 거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는 거고 본인은 불법 계엄을 저질렀으면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재판을 빨리 하자면 빨리 하고 이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헌법재판소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6인 체제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선고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6인 체제로 선고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9인 체제를 빨리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3인은 국회 몫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임명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9명이 모여서 완전체로서 결정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하게 되면 정당성 시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체로서의 심의를 하고 그리고 그 심의 절차 곧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국회가 통과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여야가 합의했거든요. 합의해서 통과되면 빨리 하면 할수록 저는 국민들이 안심할 거고 문제는 이거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국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네. 한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건 삼권 분립이거든요. 국회가 통과했으면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로서 작동하는 나라인가 아닌가. 이게 결국은 서양 사람들이 보는 외국인이 보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 나라인가.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는 나라인가.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완전체가 빨리 돼야죠.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또 무거운 고민이 또 생긴 게 이제 한덕수 정 권한대행이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정족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줄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다른 여러 탄핵 사건이 있고 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우선적이다 했는데 이 가결 정족수 문제가 나오니까 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예를 들면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이걸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이 이 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불법 계엄 때문에 권한대행이 생긴 거기 때문에 계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총리가 뭐 권한대행이 절대로 한덕수 총리한테 영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덕수 총리가 저는 이번에 그 국회에서 150석으로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 이런 것 자체 권한제의 자체를 안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에서 한 거니까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 하더라도 본인은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겠죠. 그래야 이런 거잖아요. 그 만약에 그때 이 계엄이 성공했다라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김용현은 국무총리한테 보고했다고 얘기했고 어쨌든 국무총리로서 막질 못했잖아요. 근데 보고의 과정은 좀 해프닝성이었어요. 물론이죠. 네. 근데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권한대행을 임명했으면 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할 수 있었고 본인도 주변에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최상목 총리뿐만 아니고 권한대행뿐만 아니고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소신껏 하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버렸으면 적어도 이 권한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단호하게 자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존중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봐요.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치권 개헌의 필요성,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 다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항상 지적을 해요. 근데 입장이 바뀌면 항상 추진이 안 돼요. 개헌에 대한 평소 소신도 좀 있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좀 항상 공감을 하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기회가 올 거라고 보는데 먼저 이 탄핵 절차를 마무리 짓고 대통령 선거 시기가 오게 되면 전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계엄이 왜 불법 계엄이 생겼는가라는 문제. 이번에도 보면은 권한대행 문제가 헌법 정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마무리. 그런 면에서 저는 먼저 헌법재판이며 탄핵 이게 끝나고 대통령 선거 시기가 오게 되면 계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그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